안녕하세요. 주 5일의 워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 20분경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에서 모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조모 씨가 실종 후 다음날 새벽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자극적인 장면이 싫으신 분은 화면을 끄고 들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피해자 조 씨는 당시 모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그녀는 졸업 후 서울특별시의 모 대학병원에 취업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조 씨는 하당 신도심에서 알바를 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거주지에는 피해자의 언니가 밤늦게 귀가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피해자 조 씨는 밤 11시 20분경 피해자의 언니에게 알바를 마치고 병원길로 귀가 중이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것을 읽은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가 곧 집으로 돌아올 줄로 알았으나 새벽이 다 되어도 피해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언니는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CCTV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검정색 상의를 발견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상의가 발견된 지점 주변에 대한 수색 작업 끝에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모 병원 뒷길과 체육공원 아랫길 사이에 있는 호박밭 배수로에 피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배수로는 평소 피해자의 귀갓길이었던 산책로에서 고작 2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상의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적으로 성폭행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심한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설골 좌측에 골절상을 입어 혀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아마 피해자는 거주지로 향하던 와중에 범인을 만났고 저항 끝에 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10월 30일경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9km 떨어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 인근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옷가지 등 유류품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가방과 유류품이 오랜 기간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이를 생각하면 물이 차 있을 때가 사건 다음 날인 새벽 3시 이전과 아침 9시 이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범인의 입장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더 편할 테니 범인은 새벽 시간대에 이곳에 와서 유류품을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23시에서 24시경 공원에서 체력 단련을 하던 남성 목격자는 사건 현장에서 공원 사이 60여 미터 남짓한 공간을 돌아다니던 20대 중후반 남성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운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23시경 한 자매가 공원을 걷고 있던 중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자매는 그 남자를 욕하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수상한 남성은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고 어둠 때문에 얼굴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3시 30분경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목격한 50대 노부부에 따르면 한 남성이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고 바로 옆에 캔 맥주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 친구와 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피해자의 첫사랑이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울며 걷고 있는 것을 50대 노부부가 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죄 심리 전문가는
피해자가 울고 있었던 모습 때문에 범인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 상태인 것을 느끼고 피해자를 범행 타깃으로 생각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23시 30분경 시신 발견 지점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서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 밖으로 여자의 다리가 얼핏 보였고 곧 자연스럽게 차량 안으로 구부러져 들어가며 문이 닫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한 택시기사는 항상 지나가던 길에 평소 보지 못하던 차량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트렁크에 나비 문양이 붙어 있었고 차량 번호의 끝번호는 3이었는데 목격자인지 범인의 차량인지 알 수는 없으나 끝내 이 차량은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신의 상태가 야외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 치고는 흙이 많이 묻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양호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상처들의 상태가 안에서 한 것 치고는 긁힌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바깥의 풀숲 같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조양의 손톱 아래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표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인권 침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시신 발견 장소 주변 우범자, 성폭행 전과자, 불량배 등 1,1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분석 대조했음에도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조 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해버린 점 등을 들어 면식범에 의한 계획범죄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 범죄라는 반론도 만만찮은데 범행 장소가 주민들 사이에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사건 당일 귀가하던 조 씨가 버스가 끊기자 처음으로 이곳을 걸어서 이동하다가 변을 당했고 당시 사귀는 남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우범자의 범죄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어떠한 일로 분노를 가지고 일으킨 우발적 범죄라고 보고 있으며 전과가 있는지는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여성에 대한 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서 타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살거나 공원에 자주 출퇴근하는 인물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에는 사망 추정 시각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아예 추정할 수 없는 건 아닌데요. 부검 사진으로 시반 현상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반 현상은 죽고 난 후 시신이 가만히 있으면 피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흘러내려 피가 고이게 되어 피 색깔이 피부 위로 비쳐 보이게 되는 증상입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시각인 4시 30분에 촬영된 등사진은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시반이 보이지 않았으나 9시 넘어서 촬영된 피해자의 등을 찍은 사진은 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반이 보였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가슴 쪽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생각하면 시반의 형성에는 새벽에서 아침 시간만큼의 시간이 걸리므로 피해자는 대략 12시 이전에는 사망하지 않았는지 추정됩니다. 그동안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로 미제 사건이 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사건입니다. 우선 시신이 늦게 발견되어 비교적 정확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없었고 범인의 윤곽을 잡기 위해 주변 CCTV를 모조리 대조해 보았으나 CCTV 장면에는 집을 향해 가는 피해자의 모습만이 잡혀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는 신혼불상의 사람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목격자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하여 더욱 해결되기 어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목포경찰서는 DNA 대조로 8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붙잡았는데요. 앞서 전과가 있던 박 씨를 성폭행 우범자로 분류해 DNA를 채취했는데 8년 전 강도 강간 사건의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DNA와 박 씨의 유전자가 일치해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건 발생 3년 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박 씨는 조 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포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씨를 포함해 성폭력 6건, 절도 2건, 폭력 3건 등 모두 12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목포 대학생 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풀리지 않은 다양한 미제 사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모두 따뜻하고 힘찬 월요일 되시고요. 주 5일의 워럭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